1951년 여름 끈질긴 장마는 전선을 하나의 거대한 진창으로 만들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 임시로 세워진 미 제8군 야전병원은 살아있는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찢어진 천막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비릿한 흙냄새와 피 골마가는 상처의 악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려는 듯 독하게 퍼지는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마비시켰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신음과 절규, 멀리서 대지를 울리는 포성 속에서 21살의 김수연은 강철로 만든 사람처럼 움직였다. 의과대학 시절 잡았던 해부용 메스 대신 이제 그녀의 손에는 붕대와 소독솜이 들려 있었다. 가녀린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다. 이제 막 18살이 되었을까? 겁에 질려 엄마를 찾는 어린 병사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망설임 없이 그의 상처에서 파편을 꺼내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강철 심장이라 불렀지만 그 강철 심장 아래 여린 속살이 밤마다 얼마나 아려오는지는 그녀 자신밖에는 몰랐다. 그날 오후 야전병원의 입구가 유난히 소란스러워졌다. 들것 하나가 급하게 실려 들어왔고 주변의 위생병들이 유독 긴장한 채 움직였다. 들것에 실린 이는 장교였다. 흙먼지와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 찢어진 군복의 재질이나 군화의 형태로 보아 고위 장교임이 분명했다. 흐트러진 금발 아래로 드러난 굳게 담은 입술과 고통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는 듯한 푸른 눈동자가 혼란 속에서 유독 선명했다. 웨스트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 제임스 밀러 대위였다. 아군 진지를 시찰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적의 기습 포격에 노출되어 파편상을 입은 것이었다. 상태는요? 수연이 달려가 피로 젖은 그의 다리를 살피며 군의관에게 물었다. 다행히 뼈는 비껴갔어. 파편이 깊지 않으니 생명엔 지장 없어. 수술실은 꽉 찼으니 여기서 처치해. 수연은 지시에 따라 능숙하게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꿰맬 준비를 시작했다. 제임스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치료하는 작고 야무진 동양인 간호사의 손길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고요하고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이름이 뭡니까?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어눌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물었다. 수연은 잠시 놀라그를 쳐다보았다. 미군들 중 더러 장난처럼 한국어를 흉내내는 이들은 보았지만 이처럼 진중한 태도로 말을 건네는 장교는 처음이었다. 김수연입니다. 수연. 그는 발음하기 어려운 듯 몇 번이고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수연은 대꾸 없이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칭찬을 나눌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경이로움이었다. 제임스는 며칠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그는 틈만 나면 수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업무에 방해된다는 듯 무뚝뚝하게 대하던 수연도 그의 진중하고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미군들처럼 그녀를 신기한 동양 여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한 뒤에도 제임스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 그녀를 찾아왔다. 두 사람의 데이트는 야전병원 뒤편 포탄 자국이 움푹 팬 작은 언덕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귀한 보급품인 초콜릿바를 나눠주었고 수연은 집에서 가져온 찐 감자를 건넸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연은 그의 서툰 발음을 고쳐주며 서울의 돌담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성이 잠시 멎은 밤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적과 상관없이 똑같이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죽음이 일상이 된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온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들꽃과 같았다. 미군 장교와 현지인 간호사의 관계. 곱지 않은 시선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제임스의 동료 장교는 그 노란 원숭이에게 홀렸군 옐로우 피버이라며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수연의 동료 간호사들은 그녀를 양공주라 칭하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수연은 그런 시선들 앞에서 더욱 꼿꼿하게 허리를 폈지만 혼자가 되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곤 했다. 어느 날 밤 홀로 눈물 찢는 수연을 발견한 제임스는 그녀를 자신의 군용 지프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몇 번이고 약속했다. 수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이 지옥 같은 전쟁만 끝나면 당신을 내 고향으로 데려가겠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랑하게 해줄게. 약속해. 1951년 겨울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수연이 있던 병원은 남쪽으로 급히 철수했고 제임스가 속한 부대는 최전선으로 투입되었다. 연락은 끊겼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임스의 아이였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작은 희망.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수연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다. 불러오는 배를 헐렁한 군복으로 가린 채 밤낮으로 부상병들을 돌보며 제임스의 생사를 수소문했다. 몇 달 후 기적처럼 그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아 후방 부대로 재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수연은 한달음에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몇 달 만에 재회한 제임스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살아있었군요. 제임스 정말 살아있었어. 수연은 그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제임스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토닥이다. 문득 그녀의 배에 시선이 멎었다. 수연 혹시? 수연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임스의 푸른 눈동자가 놀라움과 감격으로 파도처럼 크게 흔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경건한 손길로 그녀의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태동에 그는 숨죽여 흐느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결혼해 주시오, 수연. 당장이라도 군목사님을 모셔와서 식을 올리고 싶소. 당신은 내 아내이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어. 두 사람은 후방의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반지도 드레스도 없었지만 포화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맺어진 그들의 맹세는 세상 그 어떤 결혼 서약보다도 성스러웠다. 결혼 후 제임스는 수연을 후방의 비교적 안전한 기지 도시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1952년 늦여름 수연은 딸 하나를 낳았다. 제임스는 딸을 품에 안고 생애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다. 1953년 휴전 협정이 막바지에 이르자 양측은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고지전을 벌였다. 제임스의 부대에도 최전선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잠든 하나와 수연의 곁을 밤새 지켰다. 꼭 살아서 돌아올게. 그리고 우리 세 식구 함께 미국으로 가는 거야. 약속해. 그의 마지막 약속을 뒤로한 채 제임스는 다시 전장으로 떠났다. 몇 주 후 라디오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것이다. 수연은 하나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제임스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수연은 갓난아기인 하나를 업고 매일같이 미군 부대를 찾아가 남편의 행방을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최후의 전투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종. 그 단어는 희망의 끈이면서 동시에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수연은 무너져 내렸지만 품에 안긴 하나를 보며 다시 이를 악물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제임스는 약속을 지킬 남자였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부대 앞에서 넋을 놓고 서 있던 그녀에게 제임스의 오랜 동료 장교였던 에반스 데이가 다가왔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 수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마지막 전투 때 워낙 혼란스러워 신원 확인이 안 된 중상자들이 많았는데 그중 일부를 일본의 미군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다더군. 거의 죽은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고 해서 다들 가망 없을 거라 했지만 혹시 모르지 않나? 그것은 지푸라기보다도 가느다란 희망이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녀는 에반스 대위에게 매달렸다. 제발 일본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수연의 간절함은 기적을 낳았다. 에반스 대위의 도움과 전쟁 영웅의 실종된 아내라는 그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군 당국은 특별히 그녀와 딸 하나의 도쿄행 군용기 탑승을 허가했다. 도쿄의 미군 병원은 거대했다. 수연은 어린 하나를 등에 업은 채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복도를 헤매며 수백 개의 병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이름 모를 부상병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실망하고 다시 다음 병실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뀔 무렵 수연은 병원 가장 구석에 있는 집중치료실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기적을 보았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한 남자.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드러난 금발 머리카락과 손등의 익숙한 흉터가 수연의 심장을 먹게 했다. 제임스?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분명 제임스의 손이었다. 제임스. 나예요, 수연. 하나도 같이 왔어요.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수연의 울음 섞인 외침이 정적을 갈랐다. 그 순간 남자의 눈꺼풀이 기적처럼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푸른 눈동자가 드러났다. 초점 없는 눈은 한참을 헤매다 수연의 얼굴에 멈췄다. 그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수연. 하나. 나이. 딸. 네, 나 여기 있어요. 살아있었군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수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제임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이곳으로 후송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제임스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기적처럼 지켜낸 것이었다. 제임스는 수연의 극진한 간호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비록 다리 하나를 저는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감사했다. 몇 달 뒤 세 사람은 마침내 미국행 배에 올랐다. 샌프란시스코 항구에는 백발의 노부부가 애타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아름다운 아내와 천사 같은 손녀와 함께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제임스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장은 제임스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어느 해질 무렵 제임스는 수연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하나의 손을 잡고 농장 언덕에 올랐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약속 지켰어, 수연. 당신을 내 고향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약속. 수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댔다. 고마워요, 제임스. 살아 돌아와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제임스는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하나를 번쩍 안아들었다. 하나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아래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전쟁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향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시리아기에 큰 힘이 됩니다.